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대면 사회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보면서 강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는 명품 인생을 창조하는 너치 플러스 6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처음 만나면 서로들 상견례, 서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예의로 알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아니면 같이 지금 다른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한번 손을 들면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또 나름대로 또 반갑습니다라고 이렇게 저랑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 사람은 처음 만나면 상견례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예의지만 또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려드리는 것도 예의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쁨과 희망을 나누는 행복 강사 김효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렁찬 박수 소리가 제 귀에 아주 크게 들려와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 12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혹시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물론 나름대로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퇴직하고 나서 2017년 6월 말로 퇴직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바로 이력서를 쓴 숫자입니다. 아마 이만큼 썼다라고 그러면 거짓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최근에도 이력서 썼습니다. 사실 제가 이력서를 쓴다고 해서 4대 보험을 들 수 있는 그러한 데 취직은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왜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이력서를 쓸 수 있는가? 이것은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요, 직장인이라면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원칙이 하나 있죠. 뭐죠? 누구나 회사를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떠나고 나서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왕성한 그 에너지를 갖고 있고 아직도 나는 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바로 뭐냐면 편의점이었어요. 여길 가가지고 나름대로 알바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알바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혹시 야간 알바라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젊은 청년이 저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아, 글쎄, 저보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런 데서 일 못해요.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할아버지로구나.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런 데서 일을 못하는구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선생님들, 지금 보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민들레예요. 이 민들레는요, 나의 인생을 바꿔놨는데 왜 그러냐? 영국 속담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민들레는 화단을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민들레는 그 척박한 땅에서도 자유롭게 날아가서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을 수 있는 이 자유로움에 저는 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들레는 화단을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프로필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프로필 중에 저는 많은 분들은 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현재 나는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 프로필을 업그레이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선생님들이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프로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어딘지 선생님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맞아요. KBS 안에서 뭐냐면은 매주 토요일 아침 8시 30분에 방영하는 황금연못이라는 데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김효철 선생님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락을 제가 드린 이유는 여기저기서 선생님 소문을 듣고서 전화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혹시 여기에 방영에 참여해 줄 수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해서 제가 여기 참여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기억이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자주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여기 나와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들 저랑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물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행을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무슨 여행일까요? 그렇죠. 추억 여행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선생님도 우리 같이 추억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예,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했던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그 입학식 그 장면이죠. 이때 엄마는 왼쪽 가슴에 뭘 달아줬죠? 그렇죠. 바로 손수건을 달아줬어요. 왜 손수건을 매달아줬을까요? 맞습니다. 코를 닦으라고 해줬는데 지금 애들은 코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안 흘려요. 왜 안 흘릴까요? 저는 그것을 보고 하고 알아들은 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 시대 이 초등학교 때는요. 영양실조래요. 먹질 못해서 코를 흘렸는데 지금 애들은 잘 먹기 때문에 코를 안 흘린다는 겁니다. 보면 아프리카 난민들 사진을 보면 아이들 코 흘리는 모습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이건 뭐죠? 교실이죠.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예, 많은 데 가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몇 명이나 있었을까라고 여쭤보면요. 60명이요, 70명이요, 80명. 맞습니다. 60명도 맞고 80명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 시대에 국민학교 학생 수가 10,000명이 넘었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서대문에 있던 미동 국민학교라고 하는데 한 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해서 10,000명이 넘었다면 믿어질까요? 아마 믿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80명이라고 봤었을 때 2학년 몇 반까지 있죠? 맞아요. 24반까지 있습니다. 24반 80명 몇 명이죠? 벌써 16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제, 2부제, 3부제 수업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 10,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앉아서 공부를 했었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죠? 예, 우리들 아침에 등굣길이라든가 우리 아버지들 출근길에 버스를 타던 모습이죠. 선생님들은 토큰 세대입니까? 아니면 회수권을 쓰던 그런 세대입니까? 두 가지 다 쓰셨다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다 썼던 세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자, 이건 언제일까요? 그렇죠. 70년대 장발 단속, 미니스커트 단속. 그렇죠. 이런 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자, 그럼 또 한번 볼까요? 이건 뭐죠? 예, 우리 어렸을 때 이 국자에다 해가지고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던 그런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달고나를 먹었던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에 여상 이렇게 해가지고 타자기를 배웠던 시대도 기억나실 겁니다. 또 이건 뭡니까? 골목길에서 고무줄하던 그런 모습도 아마 기억에 떠오를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뭐죠? 예, 말타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징징 울게 됐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뭔지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런 골목 찾을래도 없더라고요. 예, 추운 겨울날 이 골목길을 딱 지나가고는 누가 큰 소리로 구슬프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밀묵 잡쌀떡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 주판을 배웠죠. 3전여, 7전여, 6전여, 5전여, 4전, 10전이면 하면서 이랬던 것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모든 것을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어린 아이들이 이와 같이 지금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누구냐?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렸을 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늙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이분들은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탑골공원에 가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은 아침 일찍이 나와서 저녁 때 늦게 집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종로 3가 지하철역을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하루에 어르신들 65세가 지나면은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시니까요. 몇 명이나 여기를 오가십니까? 했더니 몇 분이나 되신 줄 아세요? 하루에요. 18,000명에서 22,000명 정도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때로는 끼니를 거르다 보니까 여기 식사를 무료로 주는 곳에 있습니다. 이분들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맞아요. 식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주는 무료 급식소에서 한 끼 밥을 때우고 이렇게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것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릴까요? 한번 같이 고민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등록상 우리나라 100세 이상 되는 인구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그러면 글쎄 한 100명이나 될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한 3,000명이나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바로 2018년 2월 17일 중앙일보에 나와 있었던 표를 갖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행정안전부하고 통계청하고 숫자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주민등록상 인구 통계이기 때문에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은 2017년 말 17,701명이 넘는답니다. 제가 실제로 의왕시에 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요. 어느 아파트 단지예요. 100세가 넘는 분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어느 분이 그러는데 66명이 넘는다는 거였어요. 바로 지금 우리는 17,000명이 넘는 100세, 바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이분은 바로 그 신문에 나왔던 분인데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80이 넘었다고 어떻게 됩니까? 거의 집에서 칩거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르신은 그 추운 겨울 동계올림픽에서 자원봉사를 하신다. 이제는 나이를 가지고 늙었다 젊었다를 따지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지구촌에서는 100세 시대를 맞아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우리는 축복이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저주라고 얘기해야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예, 맞아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느껴볼까요? 자녀가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통계가 뭐냐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왔는데 98년도에는 몇 프로예요? 90%였어요. 그런데 2010년, 불과 10년 전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36%만이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2020년 지금 어떻게 될까요? 36%에서 더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맞아요. 내려갔어요. 지금 20%가 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 맞습니다. 바로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할 때 한번 같이 저랑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예, 셀프 부양 시대. 스스로 알아서 나를 부양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1982년 미국 워싱턴 잡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때쯤 태어나는 아이들은 100세까지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자녀분들이 거의 이 세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2015년 미국 타임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42세까지 산다라고 했습니다. 에이, 아무리 그러려고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은요. 바로 라파마이시라는 이미 약이 나와 있답니다. 이 약물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이 약은 생명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노화 억제 물질로 개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100세를 산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러면 나는 과연 몇 세까지 살 수 있을까?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저는 뭐냐면 상담을 통해서 가끔씩 기대 수명이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거의 98세에서 108세, 105세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걸 보고 계신 분도 적지 않은 연세까지 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느냐. 유엔에서 이제는 65세를 노인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연령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자 해가지고 18세에서 65세를 뭐라고 하냐? 청년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66에서 70까지를 중년이라고 하고 80에서 99를 뭐라고 하냐? 노년이라고 하고 100세가 넘으면 장수 노인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르긴 해도 이것을 보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거의 어디에 속하길까? 아마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저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지금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죠? 예, 맞습니다. 늙은 호박이에요. 왜 이 늙은 호박을 제가 올려놨을까요? 이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노랗게 꽃필 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더니 누렇게 익으니 모두 다 좋아하네. 늙어서 사랑받는 건 너밖에 없다. 나도 너처럼 익어가고 싶다. 이것을 대면 강의에서 하면요 많은 분들이 그냥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철컥철컥 찍기 시작을 합니다. 맞아요. 정말 노랗게 꽃필 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그 호박꽃이지만
누렇게 익으니 모두들 좋아하는 이와 같이 우리도 멋있게 익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한 다음에 과연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이라면 과연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많은 분들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뭘 얘기하냐면 명함이에요. 제가 어저께까지만 해도요, 대기업의 총무사였어요. 그랬을 때 퇴직하고 나서 오늘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아니요, 그분하고 내가 명함을 주고받다가 보니까는 뭐다? 그분에게 명함을 드릴 때 뭐냐면은 어저께까지는 근무를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사라진다? 월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요, 어느 여성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제 남편이요, 퇴직을 했는데 혹시 격리과에서 잘못해가지고 저한테 혹시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을까 하고 은행에 갔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가지고 딱 집어넣어봤대요. 기계다. 옛날에는 찌리릭 찌리릭 소리가 나서 입금 소리가 들렸는데 들어가더니 그냥 쭉 들어가더니 쭉 나오더래요. 너무 슬프더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가 뭐가 사라지느냐? 대출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1억을 대출받았을 때 서류를 쓰다가 보면 뭐라 하냐면, 선생님 재직증명서 한 평만 가져오십시오 할 때 저는 퇴직을 했는데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분들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만큼 대출이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다? 전문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저께까지는요, 저는 그 회사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그 서류고 뭐고 내 전문적인 것들이 그 태어나고 나서 퇴직하는 순간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갈 곳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갈 곳이 사라진다는 것은 뭐냐? 내가 편안하게 누굴 만나고 저거하는 것이 망설여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퇴직이라는 대표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거예요. 앞으로 나는 집에서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뭐다? 달라진 방식으로 제2의 인생을 살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퇴직은 뭐다? 사건으로서의 퇴직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다? 역할로서의 퇴직이죠. 나의 역할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내 인생의 과정에서 바로 어느 순간에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이 퇴직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하는데 절대 퇴직을 하고 났다 해서 스스로 나이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서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고 싶다? 그러면요, 외모에도 신경을 쓰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퇴직했는데 뭐 적당히 먹지, 적당히 입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퇴직하고 나서 적당히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입어서도 안 됩니다. 이 하나하나에 신경 써야 되는 것이 퇴직한 다음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1막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은 100세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적어도 30년은 배우겠죠. 태어나서. 그리고 나서 대학원을 졸업해서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30년은 벌겠죠. 물론 30 이전에 50, 60에서 살았지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40년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퇴직 이후의 삶이라는 건 뭐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뭘까요? 맞아요. 바로 미래의 만족, 이삭죽기랍니다. 저는요, 퇴직하신 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돈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퇴직 이후에는 이삭죽기를 잘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죽기를 한다는 건 뭘 얘기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 소득을, 저기서 조금 소득을 갖다 모아가지고 이삭을 주면 퇴직하기 전 직장 생활할 때만큼은 월급은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활동할 수 있다라는 자긍심이 있고 조금씩 소득을 갖다가 한꺼번에 모으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모아서 나의 삶의 보탬이 되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미래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행동하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는 이 생각을 500kg, 1000kg, 1톤씩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행동 1g, 1g, 1g이 모여가지고 이것이 1kg가 되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조그만 행동이 모여서 큰 행동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죠. 자,
누군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히딩크 감독입니다. 이 히딩크 감독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얘기에 너무나 크게 반했는데 축구는 뭐라고 합니까? 실패의 게임이다. 수없이 많은 슈팅은 무의로 끝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11명의 선수가 그 그라운드에 들어가가지고 서로들 상대방의 골문을 향해서 끊임없이 슈팅을 날립니다. 그렇지만 그 골이 맞도 모두 다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전부 무의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골이 골문 안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골인이다 이거죠. 그런데 실패가 두려워서 슈팅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실패다라고 이 히딩크 감독은 얘기합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인생 이막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슈팅을 했습니다. 그 골이 모두 다 정확하게 들어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아니면 그냥 노골이다 하더라도 저는 나름대로 하다가 보니까는 이렇게 내 삶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저는 명함이 한 7개가 넘습니다. 이 명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슈팅을 날리다가 보니까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그리는 행복 아카데미라는 대표로 있습니다. 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그 다음에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여기에 직업수양 강사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국민연금공단 바로 노후준비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학습지원단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0플러스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그 다음에 한국생산성본부 시니어 안전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함이 나를 알리고 사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퇴직하고 났다고 해서 저는 명함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꿈의 명함을 하나 만드십시오. 명함은 자유입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살아오는 분들에게 시리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두려움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가정과 사회에서 정해진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아오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들 역시도 오직 앞만 보면서 가정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누군가가 퇴직하고 난 나에게 정말 잘 살아왔어요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정말 멋있게 축복선언을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았을 때, 나에게 격려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 때 저는 한번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저랑 같이 한번 하나하나 또박또박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나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나는 나의 존재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았고 선생님들의 존재는 정말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선생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선생님들과 저랑 같이 한번 보겠는데 정면과 측면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것입니다. 근데 어느 분은 이것이 정면에서 나를 바라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측면을 바라본다고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자, 어느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면 나를 바라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측면 저쪽을 바라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어느 쪽이 보이십니까?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릴까요? 자, 명품이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 이분들은 이분대로 자기의 인생이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쪽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요,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예, 영등포에 가보면요 행여자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이분은 86년부터 36년 동안 지금까지 봉사를 하고 계셔요. 지금 94살인데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이분의 인생은 나름대로 이 삶이 얼마나 멋진 명품 인생이십니까? 이처럼 우리들이 생각하는 명품 인생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다? 바로 본다는 것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보는 것과 생각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것은 나름대로 또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을 지배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요, 생각을 끌고 다니는 질문을 디자인하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끌고 다니는 질문을 디자인한다? 뭔가 갸우뚱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같이 생각해 볼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인간이라고 그럴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 때와 때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질문은 하지 않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다? 바로 이거예요. 질문이 달라지면요, 생각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뭐다? 누군지 아시죠? 맞습니다. 샘 해밍턴. 저는 진짜 사나이에서 바로 이 장면을 봤어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바보같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지? 그랬더니요, 샘 해밍턴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오늘의 나를 만든 어제의 질문은 무엇인가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요, 바보 같은 질문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한마디에 맞다. 나는 나에게서 어떤 질문하면서 살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보십시오.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예,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고 프레임이라는 책을 써서 방송에도 많이 나왔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의미 있고 좋은 질문을 던져라. 나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질문을 나에게 던지면서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에서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하지? 물론 그것도 중요한 질문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요, 시시한 질문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준 그 질문을 선생님들은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을 움직이는 힘, 뭐죠? 바로 질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면 뭐가 된다? 바로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질문하다 보면 그 질문한 답이 있죠. 질문은 또 뭐다? 바로 우리 생각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질문을 하면요, 뭔다?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통제를 하고 마음을 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질문에 답하면요, 뭐가 된다? 스스로 설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질문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뭐다? 저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나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다? 나를 성장시키는 자극에 둘러싸여서 살아야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50 플러스 성북센터, 50 플러스 캠퍼스, 여기를 자주 찾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퇴직하면서 여기를 찾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안에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많은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찾아들었고,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배움도 있었고 또 커뮤니티를 갖다 통해서 하나하나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절대 버려서는 되지 않아야 되는 것, 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 10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다?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하지 말고 말로 상처 입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죽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그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어두운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마음을 닫지 말고 나의 살아있는 그 동안에는 절대로 이를 손에서 놓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고민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인생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변화의 물결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안에 회오리치고 있습니다. 이 50 플러스 3과 인생 2막을 위한 변화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이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삶과 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다 드리고 싶습니다. 자, 80년도부터 불과 지금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죠. 한 15년, 20년 전 얘기인데,
그 사이에 뭐가 변했느냐. 책상 위에서 사라진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80년도부터 25년 사이에 어떻게 사라지는가 보시자고요. 많은 것들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맞아요. 노트북 속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보죠. 노트북도 구사양에서 신사양으로 변하고 있죠. 자,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갔죠? 그렇죠. 노트북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이제는 이것을 알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삶은 코로나 전과 후로 달리는데, 코로나 뉴 노멀,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우리의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이제는 언택트가 일상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나도 스스로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함께 보죠. 이게 뭐죠? 예, 이제 식당에 갔더니 종업원이 와서 손님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키오스크에 들어가서 직접 주문을 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내 스스로 나가 존재를 알려야 되고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줌이라든가 웹엑스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강의를 듣고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에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다? 그렇죠. 바로 스마트폰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모르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스마트폰을 갖지 않고서는 세상을 살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생존의 본질은 뭐다?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존의 본질은 변화인데 나는 변화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는 선생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들? 예, 맞습니다. 변하지 않은 삶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변화하는데 여기서 보자고요. 변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 내가 바로 변화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들인데 한번 보자고요. 맨 아래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만일 어제와 똑같은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지난 24시간은 어떻게 됐다? 죽어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1년 전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라면 뭐예요? 나는 1년 동안 죽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 삶이라는 것은 변화의 연속이기 때문에 피할 수만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관점을 바꿈으로써 어떻게 내 인생에 새로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지금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죠? 바로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함을 부정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요. 무슨 소리야? 당연함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연함을 부정함으로써 뭐다? 모든 것이 당연하면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연함의 진화를 내가 스스로 자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다? 미래를 읽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당연함을 어떻게 부정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그냥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일 뿐이었어요. 노트북은 그냥 노트북 뿐이었어요. 우리는 회사를 차린다면 우리는 사무실을 얻었어야 돼요. 그러나 요즘 젊은 신세대들은요, 스마트폰과 노트북만 있으면 그냥 그곳이 사무실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사무실을 얻어야지만 회사를 차린다는 당연함을 부정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스마트폰과 노트북만 있으니까 이곳이 사무실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당연함을 의심하면 미래가 보인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벤치마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요, 벤치마킹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럼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퓨처마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퓨처마킹이 뭐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미래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미리 읽으라는 거예요.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의 그들의 생각을 우리는 미리 읽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미래의 생각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시간이 흐른다고 그것은 미래가 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게 뭐다? 끝없이 성장하는 인맥나무를 키우십시오라고 합니다. 거의 퇴직하신 분들은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냥 고정된 친구들만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은 뭐다? 그것은 낯선 사람 효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맥, 혈연, 학연 이런 사람들이 나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줄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낯선 사람이 나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 나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인맥나무를 키운다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만나면은요 씨앗처럼 정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최소한 한 가지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 꽃은 멈춤의 힘에서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막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한번 정지하고 나서 최소한 그것에서 바로 나를 한번 꽃을 피우는 그러한 시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는 간혹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자고요. 선생님들 명품 인생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명품 인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값비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하는 그러한 것을 내 몸에다 두르면은 이 인생이 명품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할머니와 같이 그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명품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명품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면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스타일이 변화되어야지 내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대면 강의를 할 때 이걸 보여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웃더라고요. 맞아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무한한 거예요.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한계가 없는 거죠. 따라서 뭐냐면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삶을 창조하라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만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나만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이렇게 끊임없이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명품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이 액션 플랜을 세웠습니다. 내 인생이 변화하는 생각의 혁명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갖다 변화시킬까 해가지고 10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늘 하는 얘기겠지만 위대한 나의 발견. 나는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위대하다는 거. 그래서 마이 액션 플랜 하는데 나는 아주 소심한 인간 김효철이 아니라 위대한 나 하고 나서 첫 번째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일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 나는 인생의 주인이 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제 인생의 바로 액션 플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인생의 지휘자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매 순간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쁨과 희망을 나 혼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 늘 공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섯 번째는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거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긍정의 언어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일곱 번째, 저는 이 얘기를 참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데 뭐냐면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꿈을 품어라, 비전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품기만 하면 뭐합니까? 바로 꿈과 비전은 품지만 말고 부화시키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뭐다?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젊은 친구들하고도 그 다음에 나이 드신 어르신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느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뭐다? 휴식을 잘 취하고 유쾌한 사람이 되다. 예. 아무리 내가 모든 걸 잘한다 해도 오만상 찌푸리고 인상 쓰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휴식을 잘 취하고 그리고 유쾌한 사람을 되자. 그래서 저는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뭐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누군가도 함께 사랑해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남의 변화를 도울 때 나의 정체성도 변한다. 내가 나를 돕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나의 정체성도 긍정적으로 변화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다? 타인과 단절되어 있고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면서 무기력한 삶을 살기보다는 어떤 삶을 산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변화에 대처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요, 가끔씩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꺾일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부하가 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를 갖다가 힘을 주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천한 직업은 없다. 천한 생각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내 모습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초라한 것이다. 이 말이요, 저한테는 큰 힘을 줘요. 만약에 오늘 오다가 내가 실망에 빠져 있고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떠올리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세상에 천한 직업은 없다. 그리고 천한 생각만 있을 뿐이고 내 모습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초라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자, 이제 넛지 처음에 딱 들었는데 넛지가 뭐야? 물론 잘하는 선생님들도 계셔요. 이게 몇 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세상과 나를 바꾸는 부드러운 힘 넛지. 과연 뭐죠? 바로 큰 것이 아니라 바로 옆구리를 팔꿈치로 슬쩍 치면서 한번 해봐. 이런 은근슬쩍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이거 해. 이렇게 해야지. 그건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강요하기보다도 슬쩍 부드럽게 개입을 하면서 그 사람이 행동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 화장실에 가보면요. 공중 화장실에 가보면 소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파리 한 마리가 있어요. 뭐냐면 오줌을 흘리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넣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변을 보는 곳에 파리에다 정조준해가지고 흘리는 것을 좀 방해해 주십시오. 할 때 이것이 아주 큰 효과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 같은 데서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걸 한번 보여주면 재밌어요. 이게 뭔지 아셔요? 예. 무슨 횡단보도인데 이게 그냥 큰 게 떠 있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차가 오다가 보니까는 앞에 뭐가 있어요? 큰 이 벽돌 같은 이게 콘크리트가 이렇게 떠 있네 하고서 운전을 약간 속도를 줄이겠죠. 이와 같이 부드러운 힘,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을 넛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한 6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6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살 수 있는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죠. 칭찬의 씨앗을 심어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양파를요, 3군데에다가 물컵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쪽 컵에 있는 양파에게는 칭찬을 해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쪽에다가는 야단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은 그냥 내비로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 글쎄, 칭찬받은 양파는요, 쑥쑥 자라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 지가 자랄 만큼만 자란 거예요. 그런데 야단 맞은 양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상처, 흠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썩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칭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에너지예요. 근데 사람은 본디 칭찬에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칭찬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칭찬에 인색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칭찬해줘도 되는데 칭찬이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요 전철을 타고 가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젊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학생들은 왜 나이 드신 어르신이 타도 자리를 안 비켜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들 뭐라 했는지 아세요? 글쎄, 알아요. 비켜줘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저희들 학교에서 다 배웠으니까 아는데 왜 그래요? 그런데요, 비켜주기 싫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말씀해봐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학교 다니면서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자리를 비켜드리면요, 학생 고마워. 이 빈말이라도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만 해도 저는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비켜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비켜줘도 아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앉아있는 걸 보고서 저는 싫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비켜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 고마워요. 이 한마디가 학생도 힘들 텐데 이렇게 세상에서 조그만 한마디라도 해주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 것을 못 해준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자, 이거는 사실 저 뭐냐면은 대면 강의했었을 때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라도 뭐 저랑 같이 한번 가위바위보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안 보이지만 저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가위바위보,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다 이기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신 분 한번 자기 자신을 내 앞에서 한번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들을 수는 없어도 선생님들이 스스로 내 자신을 칭찬해 보세요. 나는 내 미소가 정말 멋져. 라든가, 나는 열심히 살아왔어. 나 정말 대단한 남이야. 아니면 정말로 배우자가 화냈을 때 난 정말 잘 참았어. 아이들과 난 잘 소통하고 있어. 등등 나를 한번 칭찬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하시고 가위바위보. 좋습니다. 자, 이번에 지신 분 한번 저를 한번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요, 저를 보고서 물론 얼굴만 보고 화면만 봤지만 그래도 저를 보고서 칭찬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저 사람은 참 강사가 미소가 참 아름답네요. 라든가, 저 강사는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멋진데? 라든가, 이렇게 한번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은요, 집에서 배우자분, 남편 되시는 분이나 아내 되시는 분에게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무슨 숙제요? 칭찬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3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여보, 당신 정말 오늘은 왜 이렇게 멋있어? 못 보던 거 이렇게 하면서 한번 칭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쑥쑥고 낯간지럽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거 하시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자, 그건 한 10분 정도 쉬고 난 다음에 경청의 씨앗에 대해서 넛지 2번째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조금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